내가 너 2년 몇 달 전부터 지켜봤어. 매일 분유 훔치더라. 내가 니년 깜빵 보내고 만다 알았어. 마트 직원의 거친 욕설이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젊은 여성이 품에 안은 아기를 더욱 꽉 끌어안으며 떨고 있었어요. 손에는 훔치려다 발각된 분유통이 그대로 들려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집에다 간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그 순간 여자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들은 한 남자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50대 중반의 신사였죠. 세아가 그의 떨리는 음성에 마트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대체 이 고급 신사와 분유를 훔친 여자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걸까요?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후 이 남자는 더욱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과연 연 매출 3조 원 대기업 회장인 그가 왜 분유를 훔친 여자를 보고 이렇게 놀란 걸까요? 그리고 그가 내린 결정이 한 가정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되는데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마트였습니다. 평일 오후 2시 비교적 한산한 시간대였죠. 김유리 씨는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가슴에 안고 분유 코너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지갑은 텅 비어 있었고 집에는 아기가 먹을 분유가 한 통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기는 배가 고픈지 자꾸 울음을 터뜨렸죠. 3일 전부터 아기에게 먹일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 박재우는 또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생활비는커녕 유리와 아기를 때리고 나갔거든요. 돈이 없다고? 그럼 내가 알아서 해. 나는 모르겠어. 재훈의 차가운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혼 2년 차 유리는 이 결혼이 완전한 실수였음을 깨닫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결혼이 처음부터 위장 결혼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재훈은 회사 상속을 위해 결혼한 척만 할 뿐 유리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유리는 몇 번이나 분유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양심과 절망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아기가 더욱 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던 거예요. 미안해. 엄마가 나빠서 그래. 조금만 참아. 결국 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분유 한 통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가져본 적 없는 그녀였지만 아기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마트 보안 요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유리의 등 뒤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유리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몇 달 전부터 지켜봤어. 매일 와서 분유 훔치더라. 오늘은 확실히 걸렸네. 보안 요원은 유리를 거칠게 붙잡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제발, 제발 집에다 간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유리의 간절한 목소리였지만 보안 요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뻔뻔하게 도둑질해놓고 무슨 소리야? 당장 경찰서 가자. 그 순간 구경꾼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급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명품 정장에 롤렉스 시계를 찬 50대 중반의 신사였어요. 박정수 회장이었습니다. 박정수 회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유를 훔치다 붙잡힌 여자가 바로 자신의 며느리 김유리였거든요. 유리야, 너 왜 여기 있어?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에 유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마주친 순간 유리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아, 아버님. 유리는 아기를 더욱 꽉 안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들키는 것이 무엇보다 두려웠거든요. 마트 보안 요원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는 분이세요? 잠깐만. 박정수 회장은 급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유리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인 게 이상했거든요. 옷은 낡아 있었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아기가 너무 말라 보였습니다. 유리야, 재훈이는 어디 있어? 왜 너 혼자? 재훈이 형님은 출장 가셨어요. 유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박정수 회장은 예리한 사업가였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그럼 생활비는? 재훈이가 안 줬어? 그게. 유리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순간 아기가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 배가 고팠던 거죠. 유리는 아기를 달래려 했지만 아기는 계속 울었습니다. 박정수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리야, 이 아이 언제부터 이렇게 말랐어?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회장의 눈에는 모든 게 보였습니다. 아기의 기저귀는 며칠째 갈지 않은 것 같았고 유리의 손목에는 멍 자국이 선명했거든요. 유리야, 솔직히 말해봐. 재훈이가 생활비 안 주지? 유리는 고개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마트 보안 요원이 불편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 도둑질은 도둑질인데. 얼마예요? 분유값이? 박정수 회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38,000원입니다. 회장은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보안 요원에게 건네주었어요. 이걸로 해결됐죠? 그리고 CCTV 영상 삭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안 요원이 물러가자 박정수 회장은 유리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마트 밖 벤치에 앉은 후 회장은 진지하게 물었어요. 유리야, 재훈이가 너한테 뭘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유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그 멍은 뭐야? 유리는 급하게 소매로 손목을 가렸어요. 넘어져서. 거짓말하지 마. 나도 젊었을 때 주먹질 많이 해봤어. 그게 맞은 멍인지 넘어져서 생긴 멍인지 구별할 수 있다고. 박정수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유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2년 동안 혼자 견뎌온 모든 고통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 무슨 소리야? 재훈이 오빠가 매일 때려요. 술 마시고 와서. 아기까지. 유리의 고백에 박정수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재훈이가 너를 때려? 아기까지? 생활비도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줘요. 그것도 기분 좋을 때만. 아기 분유 쌀 돈이 없어서. 박정수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 참았어? 재훈이 오빠가 시아버지한테 말하면 더 심하게 때린다고. 그 순간 박정수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단순한 가정폭력범이 아니라 악질적인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번호를 보니 바로 그 재훈이었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혹시 유리 봤어요? 집에 없는데. 애까지 데리고 어디 갔는지. 박정수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재훈아,
너 지금 어디야? 박정수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가웠습니다. 저요? 회사에서 야근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리가 애 데리고 어디 간 것 같은데 혹시 아버지 댁에 야근? 회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지금 몇 시인지 알아? 6시요? 왜요?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방금 전에 강남 템프로에서 술 마신다고 카드 결제 문자 왔는데 전화 너머로 재훈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게 거래처 사람들이랑 거래처? 박정수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재훈아, 너 우리 며느리한테 한 달에 생활비 얼마 주고 있어? 생활비요? 충분히 주고 있는데요. 왜 그러세요? 충분히? 10만 원이 충분하다는 거야?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재훈은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났음을 깨달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유리가 돈 관리를 못해서 돈 관리를 못해? 박정수 회장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10만 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살라는 거야? 기저귀값만 해도 그거 넘는다. 유리는 옆에서 회장이 자신을 위해 화내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2년 동안 누구도 자신의 편에 서주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유리가 뭐라고 했어요? 그 여자 말 믿으시면 안 돼요. 맨날 거짓말하고. 거짓말? 박정수 회장이 유리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이몽도 거짓말이야? 유리는 소매를 걷어올려 멍든 손목을 보여줬어요. 보라색과 노란색이 섞인 멍은 며칠 전에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재훈아, 너 유리 때렸지? 때린 게 아니라 그냥 좀 세게 잡았을 뿐이에요. 그 여자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말을 안 들어서?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게 때릴 이유가 돼? 아버지는 모르세요. 유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맨날 돈 달라고 하고 애 때문에 시끄럽다고. 그 순간 박정수 회장의 혈압이 확 올랐습니다. 애 때문에 시끄럽다고? 그게 내 아들인데? 솔직히 그 아이가 제 아이인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뭐라고? 유리가 충격을 받아 몸을 떨었어요. 결혼 2년 동안 재훈은 자신 말고는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없었는데 이런 말을 하다니. 재훈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유리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들이랑. 닥쳐. 박정수 회장이 폭발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왜요? 아직 일이. 일? 템프로에서 술 마시는 게 일이야? 당장 와. 안 오면 오늘부터 용돈 끊는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박정수 회장은 주먹을 꽉 쥔 채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런 인간이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유리야, 미안하다. 회장이 며느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몰랐어. 재훈이가 이런 놈인 줄. 아니에요, 아버님. 저는 괜찮아요. 괜찮다니? 어떻게 괜찮아? 회장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어요. 손자까지 굶기고 있는데 내가 할아버지라고 할 자격이 있나? 유리는 처음으로 시아버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재훈은 항상 우리 아버지는 냉정한 사업가라고 말했었는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버님, 재훈이 오빠가 오면 걱정 마. 내가 처리할게. 박정수 회장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유리야, 너는 이제부터 나를 믿어도 돼.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테니까. 그 순간 마트 주차장에 검은색 BMW가 급하게 들어섰어요. 차에서 내린 건 바로 박재훈이었습니다. 재훈은 아버지와 유리를 발견하고 급하게 달려왔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유리가 무슨 말을. 하지만 박정수 회장의 표정을 본 순간 재우는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거짓말이 들통났다는 걸 말이에요. 재훈아.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너 정말 내 아들 맞냐? 재훈아, 너 정말 내 아들 맞냐? 박정수 회장의 차가운 시선을 받은 재훈은 당황했지만 곧 뻔뻔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유리가 뭘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 말은 믿으면 안 돼요. 맨날 피해의식에. 피해의식? 회장이 유리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이것도 피해의식이야? 재우는 멍든 손목을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금세 태어난 척했어요. 그건 계단에서 넘어져서 그런 거예요. 유리가 워낙 덜렁거려서. 거짓말하지 마. 유리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가 술 마시고 와서 저를 밀쳤잖아요. 아기까지 때리려고 해서. 아기까지? 박정수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재훈아, 너 손자까지 때리려고 했어? 그게 아니라 애가 계속 울어서 잠깐 조용히 시키려고. 조용히 시키려고?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6개월 된 아기를 어떻게 조용히 시키려고 했다는 거야? 재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변명할수록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생활비 월 10만 원? 이게 뭐야? 너 월급이 400만 원인데 왜 10만 원만 줬어? 그게. 재훈이 머뭇거렸어요. 유리가 돈을 쓸 줄 몰라서. 관리를 못해서. 관리를 못해? 박정수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10만 원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기저귀값만 해도 15만 원 넘는다. 그 순간 재훈의 휴대폰에 카톡 알림이 울렸어요. 재훈은 급하게 폰을 감추려 했지만 회장이 더 빨랐습니다. 폰 좀 봐. 아, 아니에요. 그냥 회사 연락. 달라고. 회장이 호통을 쳤어요. 재훈은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건네줬습니다. 화면에는 민지야라는 이름으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오빠, 오늘 못 만나? 기다리고 있는데 유유. 박정수 회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건 직장 동료예요. 직장 동료를 오빠라고 불러? 하트까지 붙여서? 회장이 메시지 목록을 더 확인해 봤어요. 민지와의 대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내 와이프 임신했는데 너무 스트레스야. 너만 있으면 위로가 돼. 재훈 오빠, 나는 언제쯤 공개할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곧 이혼할 테니까. 박정수 회장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혼? 너 유리랑 이혼하려고 했어? 아, 아니에요. 그냥 농담으로. 농담? 회장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이혼 농담을 해? 유리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어요. 재훈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이혼까지 계획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유리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구나. 빨리 이혼시키려고 말이지.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회장이 호통을 쳤습니다. 아내는 굶기고 아이는 때리고 다른 여자랑 바람이나 피우고. 너 정말 내가 키운 아들이야? 재훈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아버지, 저도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박정수 회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스트레스 받으면 아내 때리고 바람 피워도 되는 거야?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재훈은 창피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창피해? 그럼 창피하지 않게 살았어야지. 박정수 회장은 유리를 일으켜 세웠어요. 유리야, 우리 집에 가자. 네. 너랑 아기 우리 집에서 살아.
이런 놈이랑 같이 살면 안 돼. 재훈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안 돼요. 유리는 제 아내라고요. 아내? 회장이 재훈을 노려봤어요. 아내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굶기고 때리고 바람 피우는 게 남편이 할 일이야? 그건 저희 부부 문제예요. 부부 문제? 박정수 회장이 유리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가정폭력이 부부 문제야? 이건 범죄라고. 그 순간 박정수 회장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아들을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재훈아, 오늘부터 너 회사 출근 안 해도 돼. 네? 그게 무슨... 그리고 용돈도 끊는다. 신용카드도 정지시킬 거야.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내가 유리한테 한 대로 살아봐. 월 10만 원으로 말이야. 박정수 회장은 유리의 손을 잡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자, 유리야.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자. 재훈이 뒤쫓으며 소리쳤어요. 아버지, 아버지, 유리. 야, 김유리. 어디 가는 거야? 하지만 박정수 회장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결심했어요. 피보다 진심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박정수 회장의 롤스로이스가 한남동 고급 주택가에 들어섰습니다. 유리는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저택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기가 아버님 댁이에요? 응, 이제 너희 집이기도 하고. 박정수 회장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유리는 품에 안은 아기를 더욱 꽉 안았어요. 2년 동안 재훈의 원룸에서 숨죽이며 살았던 그녀에게는 꿈만 같은 순간이었거든요. 저택 문이 열리자 5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박 회장의 집사 김 여사였어요. 회장님, 일찍 오셨네요.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 며느리 유리하고 손자야. 오늘부터 여기서 살 거야. 박정수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 여사는 유리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살짝 당황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아가씨. 아이가 정말 예쁘네요. 유리는 인사를 하려 고개를 숙였지만 박정수 회장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유리야, 여기서는 고개 숙이지 마. 너는 이 집의 주인이야. 아버님, 김 여사 가장 좋은 방으로 안내해드려. 그리고 아기용품들 당장 주문해서 오늘 안에 받을 수 있게 해. 네, 알겠습니다. 박정수 회장은 유리를 2층의 넓은 침실로 안내했어요. 방 하나가 재훈의 원룸보다 더 넓었습니다. 여기서 쉬어. 아기도 편히 재울 수 있게 유아용 침대도 곧 올 거야. 유리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님, 저 이런 대접받을 자격이... 자격? 박정수 회장이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유리야, 사실 내가 고맙다. 네, 너 때문에 내 아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잖아. 만약 내가 참고만 있었다면 나는 계속 재훈이를 자랑스러운 아들로 생각했을 거야. 박정수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사실 나도 재훈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결혼 2년째인데 너를 한 번도 집에 데려온 적이 없잖아. 맨날 핑계만 대고. 재훈이 오빠가 저를 부끄러워했어요. 시골 출신이라고. 학벌도 안 된다고. 시골 출신이 뭐 어때서? 학벌이 인격을 만들어주나? 박정수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였어요. 내가 재훈이를 잘못 키웠나 봐. 사람의 가치를 겉으로만 판단하게. 그 순간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는 급하게 달래려 했지만 박정수 회장이 손을 내밀었어요. 내가 안아볼까? 괜찮으세요? 내 첫손자인데 왜 안 괜찮아? 박정수 회장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아기는 금세 울음을 그쳤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
할아버지가 미안해. 그동안 굶었지?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생후 6개월인 손자를 이제야 제대로 안아본 것이 미안했거든요. 유리야, 아이 이름이 뭐야? 준서예요. 준서. 좋은 이름이네. 우리 준서야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해 줄게. 그때 김 여사가 방에 들어왔어요. 회장님, 재훈 도련님이 현관에서 난리를 치고 계세요. 박정수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유리를 돌려달라고. 자기 아내라고. 내려가서 말해. 이 집에는 출입 금지라고. 경비에게도 연락해서 들여보내지 말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유리는 불안해했어요. 아버님, 재훈이 오빠가 화나면 걱정 마. 여기는 재훈이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야. 너와 준서는 이제 안전해. 박정수 회장은 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리야, 나한테 약속 하나만 해줘. 네. 다시는 누구한테도 굽히지 마. 너는 당당히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를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해줘. 재훈이는 내가 낳았지만 너는 내가 선택한 딸이야. 유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2년 동안 쌓였던 모든 서름이 한 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박정수 회장도 눈물을 흘렸어요. 피보다 진심이 더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재훈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유리를 돌려주세요. 제발. 하지만 박정수 회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결심했어요. 진짜 아들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정해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3일 후 박재훈은 회사 앞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저지당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훈 씨는 출입이 금지되셨습니다. 뭐라고? 나 박정수 회장 아들이야. 어떻게 감히? 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개인 물품은 택배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재훈은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아버지가 자신을 회사에서 쫓아낸 거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지였습니다. 재훈 오빠, 왜 연락이 안 됐어? 어제 약속도 안 나타나고. 민지야, 나 지금 좀. 그리고 오빠 미안한데. 우리 그만 만나자. 뭐? 갑자기 왜? 아빠가 알았어. 오빠가 유부남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쫓겨났다면서? 미안해. 나는 안정적인 사람이 필요해.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어요. 재훈은 허탈했습니다. 아내도 아이도 회사도 애인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막아섰어요. 죄송합니다. 출입 금지 명단에 있으세요. 이 집이 내 집이야. 어떻게 내가 못 들어가? 회장님께서 당분간 출입을 금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재훈은 담장 너머로 소리쳤어요. 아버지, 아버지, 나 재훈이야. 제발 문 좀 열어줘요. 그때 2층 창문이 열렸습니다. 유리가 나타났어요. 3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유리야, 내 말 좀 들어봐. 유리는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뭘 들어요? 이혼 얘기요? 아니면 민지라는 여자 얘기요? 재훈은 당황했어요. 그건 오해야. 민지는 그냥 직장 동료. 직장 동료한테 곧 이혼할 테니까라고 했죠? 그것도 오해예요? 유리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3일 동안 박정수 회장의 보호를 받으며 자신감을 되찾았거든요. 유리야, 제발,
나한테도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기회? 유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2년 동안 저한테 기회를 주셨나요? 그 순간 박정수 회장이 유리 옆에 나타났어요. 재훈아, 그만해. 유리는 이제 내 아내가 아니야. 아버지, 아직 이혼 안 했잖아요. 유리는 제 아내라고요. 아내? 박정수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아내를 굶기고 때리고 바람 피우는 게 남편이 할 일이야? 저도 스트레스가. 또 스트레스? 그래. 그럼 이제부터 내가 스트레스 받아봐. 월 10만 원으로 살면서 말이야. 재우는 절망했어요. 아버지, 저 정말 죽어요. 갈 곳도 없고 죽을 것 같으면 일을 해. 아르바이트든 뭐든 해서 스스로 살아. 아르바이트요? 제가 박정수 회장 아들인데 아들, 박정수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아들이 그런 짓 해?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 아니야. 아버지, 아버지. 그때 유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재훈 씨, 오빠가 아닌 재훈 씨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유리야,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아기 기저귀도 제대로 못 갈아주면서 맞고 욕 먹으면서 살았어요. 유리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어요. 그런데 아세요? 그 지옥 같은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무슨, 이제 저는 예전의 김유리가 아니에요. 누구한테도 굽히지 않을 거예요. 재우는 유리의 변화된 모습에 당황했어요. 예전에는 고개도 제대로 못 들던 여자가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다니. 그리고 재훈 씨,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어요. 뭐? 저 이제 행복해요. 진짜로요. 유리는 미소를 지었어요. 2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딸이라고 해주셨거든요. 준서도 할아버지랑 정말 행복해해요. 재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유리, 너 정말.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세요. 저희한테는 재훈 씨가 필요 없어요. 유리는 창문을 닫았어요. 재훈은 담장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런 그를 지켜보던 박정수 회장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훈아, 이제 알겠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사람을 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박정수 회장도 창문을 닫았어요. 재훈은 혼자 남겨진 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걸 그는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정수 회장의 한남동 저택은 이제 완전히 다른 집이 되어 있었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유리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제 돌이 지난 준서가 박정수 회장에게 달려갔어요. 회장은 손자를 번쩍 들어올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준서, 오늘도 할아버지랑 놀까? 네. 유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진학한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공부하며 나중에는 박정수 회장의 사업을 도와드릴 계획이었거든요. 아버님, 오늘 대학원 발표 잘 끝났어요. 그래, 우리 딸이 최고네.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시던?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정수 회장은 유리를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어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딸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유리야, 고맙다. 너 덕분에 나도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 그런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 여사가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재훈 도련님이. 박정수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네,
6개월째 매주 오시는데 박정수 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재우는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찾아왔지만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거든요. 아버님, 제가 나가볼까요? 유리가 말했습니다. 괜찮겠어? 네,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유리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보이는 재훈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시원에서 살았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훈 씨, 유리야,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재훈의 목소리는 굴복되어 있었어요.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얘기요? 나 정말 잘못했어. 6개월 동안 생각해 봤는데 내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었는지. 재훈은 손에 든 편지를 보였어요. 이거 너한테 쓴 사과 편지야. 100번도 넘게 쓴 거야. 유리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재훈 씨, 6개월 전에도 말했잖아요. 저희한테는 재훈 씨가 필요 없다고. 유리야, 제발. 나 정말 변했어.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그래서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한테 그렇게 했던 거. 재훈은 무릎을 꿇었어요. 6개월 전에 그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유리야, 나한테 마지막 기회 하나만. 하지만 유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재훈 씨, 저는 이미 행복해요. 진짜 가족을 만났거든요. 그때 박정수 회장이 나왔습니다. 재훈아, 그만해. 아버지도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 박정수 회장이 냉소했어요.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뭘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잘못이 뭔지 말이야. 너는 지금도 용서받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재훈은 당황했어요. 그게 아니라, 재훈아, 사람은 변하지 않아. 너는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잠시 반성하는 척 하는 거야. 박정수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만약 내가 너를 다시 받아준다면 너는 또 예전처럼 유리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거야.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래. 그럼 왜 민지한테는 한 번도 사과 안 했어? 그 여자한테도 거짓말했잖아. 재훈은 할 말이 없었어요. 박정수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훈아, 너는 이제 남이야. 내 진짜 아들은 저기 있어. 회장은 유리를 가리켰어요. 유리가 내 딸이고 준서가 내 손자야. 이제 그만 포기하고 내 길을 가. 재훈은 절망에 빠졌어요. 정말로 모든 게 끝이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 재훈을 바라보던 유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훈 씨, 저는 재훈 씨를 용서해요. 정말? 네, 하지만 용서와 화해는 다른 거예요. 저는 재훈 씨를 용서하지만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유리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재훈 씨도 이제 진짜 변화하세요. 남을 탓하지 말고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세요. 유리는 박정수 회장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재훈은 혼자 남겨진 채 서 있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거든요. 특히 사람의 마음은 더더욱 말이죠. 박정수 회장의 회사 사무실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살이 된 준서가 할아버지 사무실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준서가 책상 위의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할아버지 일하는 거야. 우리 준서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할아버지처럼. 박정수 회장은 손자를 안으며 활짝 웃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유리가 들어왔어요. 이제 연세대 경영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회사의 전략기획팀장이 된 그녀였습니다. 아버님, 준서 때문에 일 방해되시죠? 무슨 소리야? 이 아이가 있어야 일이 더 잘 돼. 유리는 미소 지으며 준서를 안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진짜 행복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이사회에서 새로운 복지재단 설립건이 통과됐어요. 그래, 다행이네. 박정수 회장은 1년 전 따뜻한 가족재단을 설립했어요.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유리의 경험에서 시작된 일이었죠. 재단 첫 번째 시설이 다음 달에 열려요. 많은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을 거예요. 유리야, 이 모든 게 다 너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진짜 가족이 뭔지 몰랐을 거야. 유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3년 전만 해도 분유를 훔치며 절망했던 그녀였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거든요. 아버님이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그때 김 여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재단 개소식 때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아, 그거 유리가 대신해줘. 이 재단의 진짜 주인은 유리니까. 저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내 이야기를 들려줘.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야.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자신의 아픈 과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강해졌거든요. 할아버지,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준서가 궁금해했습니다. 준서야, 할아버지랑 엄마가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일 하는 거야. 저도 도와줄래요. 그래, 우리 준서도 나중에 함께 도와주자. 박정수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마지막으로 본 재훈의 모습을 말이에요. 재훈은 그 후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작은 일을 하며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정말로 변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유리를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아버님,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야, 그냥 운명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명이요? 그날 마트에서 유리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외로운 노인으로 살았을 거야. 재훈이를 자랑스러운 아들로 생각하면서 말이야. 박정수 회장은 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리야, 고마워. 내 인생에 진짜 가족을 만들어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버님. 저와 준서에게 새로운 삶을 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가족이었습니다. 준서가 두 사람 사이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할아버지, 사랑해요. 우리도 준서 사랑해. 박정수 회장은 깨달았어요.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에피아이의 로지유이. 3년이 지난 지금 따뜻한 가족재단은 전국의 15개의 시설을 운영하며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도왔습니다. 유리는 이제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여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어요. 준서도 건강하게 자라면서 할아버지와 엄마의 일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회장은 70대 중반이 되었지만 손자와 딸 같은 며느리 덕분에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재훈. 그는 지금도 어디선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변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는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요?
피가 섞였다고 해서 무조건 가족일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계시나요? 혹시 소중한 사람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람의 마음은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해 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니까요. 엄마, 어디 가는 거예요? 4살이 된 준서가 유리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엄마가 중요한 일이 있어. 준서도 함께 갈래? 네. 할아버지도 같이 가요? 박정수 회장이 뒤에서 웃으며 다가왔어요. 물론이지. 오늘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특별한 날이니까. 오늘은 따뜻한 가족재단 본부 건물의 개관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5년 전 작은 시설 하나로 시작된 재단이 이제는 전국의 50개 시설을 운영하는 대규모 사회복지법인으로 성장했어요. 차에서 내린 유리는 30층 높이의 재단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따뜻한 가족재단이라는 큰 글씨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건물이 정말 우리 거예요? 준서가 신기해했습니다. 응, 하지만 우리만의 것은 아니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의 집이야. 개관식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부 관계자들, 기업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유리가 연단에 올라서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5년 전 분유를 훔치다 발각됐던 그 여성이 이제는 전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가족재단 이사장 김유리입니다. 유리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견디기만 했죠.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유리의 이야기는 이미 유명했지만 들을 때마다 감동이었거든요. 그때 저를 구해준 것은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저의 아버지 박정수 회장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 주셨어요. 박정수 회장이 객석에서 미소 지었어요. 그의 옆에는 준서가 자랑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 행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유리는 재단이 도운 사례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김미영 씨는 2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저희 재단을 찾아오셨습니다. 두 아이와 함께 새 출발을 하셨고 지금은 카페를 운영하며 당당히 살고 계세요. 객석에서 김미영 씨가 일어나 손을 흔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경제적 학대로 고통받다 저희를 찾아왔어요. 지금은 네일아트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립하셨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수진 씨도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박현주 씨는 시어머니의 정신적 학대로 유리가 한 명 한 명의 사례를 소개할 때마다 객석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어요. 모두가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재단이 도움을 드린 가정은 총 1만 2,847가구입니다. 그리고 2만 4,356명의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여전히 어둠 속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유리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어요. 오늘부터 저희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직접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찾아가겠어요. 그리고 남성 피해자들을 위한 전용 시설도 만들 예정입니다. 가정폭력은 성별을 가리지 않거든요. 또 다른 박수가 이어졌어요.
마지막으로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하겠습니다. 처벌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려워요. 진정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유리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5년 전 절망 속에 있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저 혼자의 힘이 아니었어요. 저를 믿어주신 아버지, 저희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유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한 모든 가족들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박정수 회장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후 유리는 재단 건물 최고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재단이 도운 가족들의 사진이 가득 걸려 있었어요.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준서가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엄마가 도와준 가족들이야. 모두 엄마처럼 힘들었는데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 엄마가 대단해요. 유리는 준서를 안으며 웃었어요. 엄마 혼자가 아니라 할아버지랑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도와준 거야. 그때 박정수 회장이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유리야, 오늘 발표 정말 감동적이었어.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아버님이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박정수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유리야, 너 덕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진짜 보람 있는 일이 뭔지 알게 됐거든. 아버님도 저에게 인생을 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 엄마, 저도 나중에 이런 일 할래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준서도? 네,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박정수 회장은 손자를 안으며 뿌듯해했어요. 3대가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될 날을 상상하니 가슴이 벅찼거든요. 해가 지면서 재단 건물에 불이 켜졌어요. 그 빛은 어둠 속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들에게 등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유리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서가 자라서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아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사장님, 아메리카노 2잔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이 된 박재훈이 웃으며 커피를 서빙했어요. 7년 전에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재훈이 운영하는 두 번째 기회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는 부산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문을 열어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그야말로 소박한 동네 카페였습니다. 재훈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단골 손님이 인사를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내일도 맛있는 커피 준비해 놓을게요. 재훈의 얼굴에는 진짜 웃음이 있었어요. 7년 전 가짜 미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정리를 마친 재훈은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어요. 부산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라고 적힌 증서였습니다. 3년 전 재훈은 야간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어요. 낮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는 힘든 생활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주말마다 지역 복지관에서 상담사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가정폭력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7년 전까지 최악의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재훈은 가정폭력 가해자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 아내를 때리고 굶기고 바람까지 피웠어요. 생후 6개월 된 제 아들까지 해치려고 했습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재훈의 솔직한 고백에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저는 그때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오히려 아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가 저를 완전히 버렸어요. 회사에서 쫓겨나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재우는 그때의 절망감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어요. 하지만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었는지를 말이에요. 여러분, 변화는 쉽지 않아요. 저도 7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재우는 자신의 변화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다는 걸 진짜로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책임지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말고 제가 한 일에 대해 완전히 책임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실천하는 거예요.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내랑 아이가 용서해 줬나요? 재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거든요. 아니요. 용서받지 못했어요. 그럼 괜찮은가요? 처음에는 괜찮지 않았어요. 용서받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재우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용서는 제가 바라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진정한 반성은 용서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제가 잘못했으니까 미안한 거죠. 참석자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변했다면 전 아내와 아이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해요. 제가 용서받는 것보다 말이에요. 상담이 끝난 후 재우는 카페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어요. 매년 이맘때면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따뜻한 가족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익명으로 후원금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어요. 카페 수익이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7년째 한 달도 빠뜨리지 않고 보내고 있었습니다. 후원금 송금을 마친 재호는 뉴스를 검색해 봤어요. 따뜻한 가족재단이나 김유리 이사장이라는 검색어로 말이에요. 최근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김유리 이사장, 올해의 사회공헌상 수상,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기적. 기사를 읽으며 재우는 미소 지었어요. 유리가 행복해 보였거든요. 사진 속의 유리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상을 받고 있었어요. 옆에는 박정수 회장과 준서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재우는 준서의 사진을 유심히 봤어요. 7살이 된 아들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잘 자랐구나.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움이 아니라 다행스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어요. 밤 늦게 찾아온 손님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이미 문 닫으셨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뭘 드릴까요? 손님은 40대 중반 정도의 여성이었어요. 얼굴에 멍이 있었고 눈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재우는 직감했어요. 이 여성이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서비스예요. 재우는 정성껏 캐모마일 차를 우려주었어요.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도움받을 곳이 있어요. 재우는 조심스럽게 따뜻한 가족재단의 연락처를 적어주었어요. 여기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진심으로 도와드릴 거예요. 여성이 메모지를 받으며 물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재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여성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카페를 나갔어요. 재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이에요. 직접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속죄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재우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유리와 준서가 행복해 보여서 정말 다행이다. 나는 이제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 그저 더 이상 누구도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뿐이다.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보였어요.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희망 같았습니다. 재우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용서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7년 전에 그는 죽었고 지금의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매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거든요. 재우는 내일도 카페를 열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을 전해줄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찾은 진정한 구원의 길이었으니까요.